이번 시간엔 구조체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에서 이제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을 수가 있고,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경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변수를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트 선언은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의 S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리고 스튜던트 타입의 포인터 아스테리크 P를 선언하고, P에다가 S의 주소를 대입함으로써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거는 아스테리크 p.number, 아스테리크 p.name, 아스테리크 p.grade가 이제 멤버 변수가 될 테고요. 그래서 포인터 p는 스튜던트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고, 구조체 포인터 p와 구조체 변수 s를 연결하려면 s의 주소를 추출해서 p에 대입하면 구조체 포인터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조체 멤버에 액세스하려면 아스테리크 p.number, 포인터 p는 여기 첫 번째를 가리키기 때문에 마침표 구호를 붙이고 구조체 연산자, 멤버 연산자 포인트를 붙이고 나서 멤버를 쓰면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는 아스테리크 p고, 아스테리크 p의 넘버, 번호, 네임,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조체 멤버를 가리키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간접 멤버 연산자 빼기 부등호가 있습니다. 간접 멤버 연산자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연산자의 우선순위상 아스테리크 p.number를 쓰게 되면 이것이 먼저 p.number에 대한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괄호를 써야 되거든요. 괄호를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포인터 p에 대해서 멤버 연산자 넘버를 쓰는 형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타이핑 수도 적고 가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간접 멤버 연산자 인디렉트 멤버십 오퍼레이터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스테리크 p. 멤버 변수보다는 빼기 부등호가 훨씬 더 간편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아스테리크 p의 포인트 넘버와 동일하다. 결국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결국 p의 멤버 넘버, 네임, 그레이드는 이렇게 해서 printf문으로 정수형, 스트링형, 실수형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혼동하기 쉬우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괄호 안에 아스테리크 p가 있고 .number는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구조체의 멤버 넘버라는 의미고요.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 1번과 2번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아스테리크 p의 넘버,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포인터 연산자보다는
멤버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포인터 P에 멤버 넘버를 가지는 것이 가리키는 주소 뭐 정도로 이렇게가 되는 거죠. 구조체 P의 멤버 넘버가 가리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이제 넘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인터라야 되고 포인터가 아니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테리크 P에 간접 멤버 연산자 쓰고 넘버를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가 가리키는 내용이다. 결국 마찬가지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스테리크 P가 먼저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 경우도 넘버가 이제 구조체가 아니면 포인터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인터, 구조체가 가리키는 포인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체로 선언된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이 있고, 멤버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체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의 변수 s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체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아스테리크 P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의 주소를 P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S의 S의 멤버인 넘버와 네임과 그레이드를 출력을 하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스테리크 P의 점 넘버와 네임과 멤버인 그레이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P 다시 등호 넘버 네임 그레이드를 출력을 하면 결국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출력을 보면 동일한 학번에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학점. 결국 이 세 개가 가지는 의미는 동일하다. 단지 S는 원본일 뿐이고 나머지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주소를 참조하는 그런 형태로 표시된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구조체의 멤버로 이제 포인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뭐 인트형이나 더블형에 대한 포인터도 가능하고 다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도 가능합니다. 예를 살펴보면 데이터 타입에 데이트라는 타입의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고 스튜던트라는 타입의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 멤버로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인 아스테리크 답이 이제 멤버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데이트는 D 변수 데이트 타입의 D 변수를 선언하고 1980 3에 20으로 초기화하였고 스튜던트 타입의 S 변수를 이거와 같이 선언하고 초기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D의 주소를 S. 요게 이제 S. 답에 주게 되면 이제 포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출력을 S.number, S.name, S.grade를 출력을 하고 S.답의 year, S.답의 month, S.답의 day를 출력하게 되면 2017에 이름은 김의 학점 그리고 생일은 1980년 3월 20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구조체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의 정의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구조체 포인터를 멤버로 선언했고
그리고 구조체 변수들을 선언하고 초기화하였고,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S의 멤버인 포인터 납에 대한 구조체의 D의 주소를 $D로 해서 주소를 대입해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주소를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구조체 D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구조체 S의 멤버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 납이 있고, 답은 이제 포인터를 써서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의 month, year, month, day로 선언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의 구조체에서 그러니까 스튜던트 타입의 넥스트 포인트를 쓰는 구조체 포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넥스트는 멤버 변수가 현재 정의되고 있는 스튜던트 구조체를 가지는 포인터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넥스트의 역할은 각각의 스튜던트 구조체는 다음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튜던트 구조체 멤버를 넥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여 이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의 넥스트 다음에 다음 구조체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모든 구조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구조체인 경우에는 더 이상 가리킬 것이 없으므로 이 넥스트 포인트는 널이 되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예제를 살펴보면 스튜던트 타입의 타입을 선언하는데 멤버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의 S1 변수를 널로 선언하고, 스튜던트 타입의 S2 변수를 넥스트 포인트는 이제 널로 선언해서 널에 이제 퍼스트를 대입하고 커런트에도 널을 대입해서 이제 포인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는 항상 널로 초기화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S1의 주소를 퍼스트에 넣고 S2의 주소를 S1 넥스트, S 포인트 넥스트 멤버에 이제 널을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퍼스트 가 가리키는 것을 커런트로 현재로 넣게 되면 while문을 동작시킵니다. 이 커런트의 값이 널일 때, 널이면 거짓이 돼서 이 while 루프는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게 되겠죠. printf에서 학생, 학번, 이제 이름, 성적, 그리고 나서 커런트의 넘버에 이제 학번을 쓰고, 이름에 이름을 쓰고, 그레이드에 이제 그레이드를 넣고, 그리고 나서 커런트는 넥스트 값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실행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30, 김 4.3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31, 박 3.7, 그리고 널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포인터 넥스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퍼스트의 역할은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구조체 주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구조체의 주소가 있어야 다른 연결된 구조체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구조체를 예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포인터 퍼스트의 역할은 첫 번째 구조체 주소가 이제 퍼스트에 대입되고, 넥스트에 이제 두 번째 구조체의 주소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에는 연결될 구조체가 없으므로 널을 대입해서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구조를 만든 게 되는 거죠. 결국 문자 배열과 문자 포인터의 차이점은 구조체 안에 이제 문자를 저장할 필요가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자 배열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문자 포인터, 문장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생성하고 문자열 상수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문자 배열 선언이고, 이거는 문자 포인터 선언입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주 억세스해서 내용을 잘 바꾸는 경우는 이제 문자 배열이 좋을 거고, 그리고 메모리를 절약하는 데서는 이제 문자 포인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구조체 변수에서 스턴트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 s와 변수 p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변수 s의 경우는 문자열은 구조체 내부에서 네임에 저장이 되고, 여기는 이제 10바이트 저장 공간이 구조체 내부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인터로 지정하게 되면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pname은 이제 4바이트의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쓰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만 pname이 그곳을 가리키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인터 p, 변수 p에 대해서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바이트 공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canf 언더바 s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pname에 scanf 언더바 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네임은 올바르게 주소로 초기화하지 않았고 p 안에 정의된 포인터가 초기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체 안에서 문자열을 저장하고 변경하려면 문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와 함수는 구조체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에서 반환값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값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구조체 변수의 모든 내용이 복사되어 함수로 전달되어서 반환됩니다. 원본이 포인터처럼 원본이 가는 건 아니고요. 함수에는 구조체의 복사본이 인수로 전달되므로 함수 안에서 인수의 값이 변경되더라도 원본 구조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구조체의 크기가 클 경우에 데이터가 전부 다 전달되므로 이제 상대적으로 포인터처럼 주소가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구조체를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경우 구조체의 복사본이 전달되고, 그리고 구조체의 크기가 크다면 전달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되게 됩니다. 예를 살펴보죠. equal 함수에서 구조체인 스턴트 타입과 구조체인 스턴트 타입의 변수 s1과 s2를 받아와서 S1의 이름과 S2의 이름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같으면 1을 반환하고 다르면 0을 반환하는 그런 equal 함수가 되고요. 메인 함수는 스턴트 데이터 타입의 A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했고 스턴트 타입의 구조체 B를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equal 함수 A와 B를 호출하고 이것이 그 결과가 1이 나오면 같은 학생을 출력하고 1이 아닌 값이 나오면 다른 학생을 출력하도록 하는 예제가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구조체를 이제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방법은 앞에 함수 모두가 다 구조체이기 때문에 구조체 S1과 S2를 받아서 멤버인 네임이 같은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넘버가 같으면 1을 반환하고 다르면 0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체의 경우도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체의 크기가 크다면 전달되는 데이터 양에 의해서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조체의 포인터를 인수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인터는 항상 일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과 메모리가 사용된다. 그리고 포인터인 경우는 원본이 넘어간다 라고 알고 있죠. 함수를 수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qual 함수의 student 타입으로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P1의 넘버와 P2의 멤버 함수 넘버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1을 반환하고 다르면 0을 반환하고요. 여기서 A와 B를 이제 스튜던트 타입의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 이때 equal 함수에서 보내는 것은 A 변수, 스튜던트 타입의 구조체 변수 A와 스튜던트 타입의 구조체 변수 B의 주소를 보내서 이 주소에 있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같다면 같은 학생, 다르다면 다른 학생을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함수를 수정한 내용을 보면 간접 멤버 연산자 빼기 부등호 연산자를 사용했고요. 포인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건 포인터를 사용해서 원본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이제 훼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구조체를 직접 보내는 방식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터를 쓰게 되면 원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방지하려면 const, 상수 키워드를 사용해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함수를 비교를 하면 리딩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const를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리턴 값으로 넘기는 방법은, 반환값의 형을 이제 구조체로 표시해서 구조체도 함수의 반환값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함수가 구조체를 반환할 때는 이제 복사본을 전달하게 되고요. 반환값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 값들을 이제 리턴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reate 함수가 이제 구조체의 student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student 타입의 s 변수를 가지고 변수 s의 넘버는 3, 그 다음에 name은 박, grade는 4.0, 그리고 이 값들을 이제 넘기게 되죠. 메인 함수로. 그러면 이 메인 함수는 create의 결과로 단지 이제 구조체 스튜던트 타입의 이제 구조체에 A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C 언어에서 함수가 한 개의 값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벡터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타입으로 이제 구조체를 선언했고요. 실수형으로 xy. 그리고 getVectorSum이라는 구조체의 벡터 타입의 반환형이 벡터 타입의 함수의 원형을 썼죠. 그리고 A는 벡터 타입의 구조체, B도 벡터 타입의 구조체. 그래서 결국 메인 함수에서는 A는 2와 3의 멤버 변수를 가지는 벡터 타입의 구조체로 선언했고, B도 5와 6의 xy 값을 갖는 벡터 타입의 구조체로 선언하고, sum도 벡터 타입의 구조체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getVectorSum을 호출합니다. 맥의 변수는 a와 b를 넣게 되고 그 결과는 sum에 대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getVectorSum은 구조체를 맥의 변수로 받아서 x의 좌표는 a.x, b.x로 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x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result y는
A 벡터와 B 벡터의 Y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리절트도 결국 벡터 타입의 구조체이기 때문에 리절트를 반환을 하게 되면 썸에 들어가게 되고, 이 썸은 벡터의 합은 sumx, sum.x, sum.y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출력의 형태는 벡터 합은 7,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공용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체의 정의는 C 언어에서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결국 메모리를 절약하게 하는 기능이 이제 공용체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공용체와 구조체의 정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용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구조체와 아주 비슷합니다. 구조체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그를 선언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공용체가 구조체와 다른 거는 공용체 멤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변수들이 모든 멤버 변수들의 값을 저장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하나의 멤버만 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체는 각 멤버가 이제 독립된 공간을 할당받는다가 이제 차이점이고요. 공용체는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모든 멤버 변수가 하나의 기억 장소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온으로 example 타입의 문자형과 정수형이면 결국 문자형은 1바이트, 정수형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의 데이터가 할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면 example 타입의 공용체 V가 선언이 되고, V에 멤버인 I와 C가 있는데 V 멤버 C의 캐릭터에 A가 대입되고 I에 1000이 대입되었을 때, A가 대입되고 나서 VC와 VI를 보고, 또 많이 입력되고 나서 이제 VC와 VI를 출력해 보면 캐릭터 V.C는 A고, 그리고 V.A는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 V.C는 많이 입력되면서 A는 많이 되지만 V.C는 값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대입되고 나면 나머지 값들은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멤버에 따라서 저장된 값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올바른 값을 저장하고 사용해야 되고요. 공용체는 주로 동일한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고, 메모리 같은 영역에서 서로 여러 가지 자료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 열거형이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나열해 놓은 자료형입니다. 결국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나타내는 상수들을 모아놓은 자료형이죠. 여기서 상수는 기호상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거형으로 선언된 변수는 열거형에 의해 정의된 상수들만을 가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요일을 나타내는 변수 D를 선언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요일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래서 이제 7개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열거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거형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오류를 줄이고 가독성,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람이 보기 때문에 요일을 0에서부터 6까지 하거나 1에서부터 7까지 요일을 나타내면 이게 이제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0보다는 sun이라는 기호상수가
사람들이 의미를 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열거형을 사용하고 있고, today도 구와 같은 의미 없이 단수단 값이 대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거형의 정의는 이너므로에서 태그를 달고 그 다음에 기호상수들을 쭉 쓰게 되죠. 결국 태그라는 이름을 가진 열거형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 열거형은 enumeration은 정의된 기호상수만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형도 이제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가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요일 데이터를 열거형으로 써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상수의 값들은 기본적으로 배열과 유사하게 0, 1, 2, 3, 4, 5 형태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제일 첫 번째 값을 1로 1을 대입해주면 1부터 시작하는 값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열거형 데이스가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 네임에 문자형 포인터 배열로 데이 네임이라는 포인터 배열을 가지는 걸로 선언되어 있고, 이것은 기호 상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데이스 타입의 열거형으로 d 변수를 선언하고 Wednesday WED를 이게 D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 D, 몇 번째 요일에 무슨 요일입니다. 가 이제 실행이 되고, 이 경우에 실행 결과는 세 번째 요일은 Wednesday입니다. 가 이제 출력이 됨으로써 열거형의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